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산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박찬혁 교수라고 합니다. 전공은 경찰학 범죄학이고요. 주로 연구하는 분야도 범죄 예방, 형사정책, 또 테러 예방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과거랑 다르게 전통적인 범죄도 있지만 현대사회는 워낙 고도화되고 복잡해서 지능화된 범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학생들이 좀 범죄 예방이나 형사정책에 많은 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정보화 시대에 맞게 디지털 범죄,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고 그리고 특히 연령이 어려지는 청소년들도 많이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디지털 범죄는 간단하게 정의를 말씀드리면 그 전에 범죄랑 동일하지만 범죄의 어떤 수단, 환경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라든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그걸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범죄를 우리가 흔히 이제 디지털 범죄로 분류를 합니다. 사실은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에 모든 그 생활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금융 업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메신저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범죄들도 다 디지털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고등학생의 얘기인데요. 고등학생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친구를 하자는 이런 친근한 내용이었고 그 친구 추가를 요청했던 상대방이 먼저 인증을 해줘요. 사진을 보내줍니다. 이거 내 증명사진이고 나는 어디 여고를 다니고 난 어디 중학교를 다녀 라고 하면서 먼저 본인을 소개하고 사진도 보내줘. 그러면서 너도 인증을 해주길 바래. 그래서 인증을 하면 우리 친구 하는 건 어때? 우리가 평소에 있었던 고민이라든지 또 학교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 일상을 소소하게 공유를 하죠. 그렇게 해서 사이버 친구가 되고 나면 또 다른 사진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옷을 샀는데 어때? 또는 이 속옷은 어때? 라고 하면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다가 신뢰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 같이 사진도 보내고 자기도 동영상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흔히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 몸사진 같은 것들을 전송을 하게 되면 그때 완전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그 노출이 심한 사진을 요구한다든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전에 받았던 증명사진이나 연락처나 학교에 가서 유포를 하겠다, 협박을 해서 더 심각하게 범죄를 일으키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디지털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디지털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하잖아요. 그래서 무한 카피, 복사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인터넷에 업로드가 되게 되면 삭제가 안 돼요. 현재 기술로는 완벽하게 지우는 게 불가능한 거죠. 관련 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옮긴다거나 내가 학교를 옮기려고 하면 부모님의 직장 문제도 걸려 있고 요즘에는 이 학생들이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워낙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마주했던 현실로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되거나 벗어나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여학생의 경우에도 그렇게 협박에 시달리면서 학교나 부모님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혼자 답이 없는 걱정을 하다가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결론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동이나 청소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나 가족, 형제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거든요. 사실은 거의 삶이 무너진다고 보면 되죠. 사실은 디지털 범죄가 급증을 하게 된 시기가 2013년, 14년도부터거든요. 우리나라의 톡이 국민 메시지잖아요. 그게 2010년 3월에 처음 출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사망 원인이 원래는 교통사고였어요. 근데 1위가 자살로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유가 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이런 또 온라인 범죄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이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시점인 한 10년 전 그 시기부터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디지털 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2013년, 15년경부터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처벌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 법도 개정되고 해서 앞으로 10년 전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디지털 범죄라고 해서 뭐 특별히 어떤 형량이 무겁거나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형법에 나와 있는 죄들과 비슷하게 적용은 되지만 다만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7년 이하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강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N번방 같은 이런 사건들에도 보면 거기에 가담했던 핵심 이제 책임자들은 대부분 징역형, 실형이 나오지만 나머지 거기에서 돈을 주고 그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전달, 유포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해자 입장에서 많이 본다고 하면 처벌이 결코 무겁게 느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 범죄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미국하고 유럽하고 호주 다 선진국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떤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SNS에 대한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작년에 2024년에 호주에서 만 16세가 안 된 아동과 청소년은 SNS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 그게 시행이 되면 아마 첫 사례가 될 것 같고, 호주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스마트폰에서 학생들 간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진, 여기에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신분과 관련된 것들이 노출돼서 안 좋은 결론에 이른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진국들에서는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마 첫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이런 법안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어떤 대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상회의를 열어서 다른 그 지점에 있는 회사 대표 그리고 임원들과 함께 송금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송금을 했죠. 그 화상회의에 등장했던 대표와 회사의 임원들은 사실은 다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속여서 거액을 편취하는 그런 사기 사건이었거든요.